안녕하세요. 어느 날 문득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자리,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뎠던 인내, 사회 앞에서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결국 늙고 병들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에 치여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내 손에 남는 것이라곤 약봉지와 병원 예약 문자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집에서 대답 없는 메시지 창을 바라보다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노년이란 결국 누군가에게 기댈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혹독하고 외로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 깨달음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무심한 말과 행동 속에서 칼날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처음엔 고마운 배려라 생각했지만 그 말 뒤에는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차가운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조용히 부엌에서 밀려납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손을 못 쓰게 만드는 행동이 바로 나이 든 우리를 우습게 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나선 자리, 마음이 들떴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식당도 메뉴도 이미 모두 정해져 있고 나는 그저 따라가 앉아 젊은 사람들이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아버님은 그냥 이거 드셔보세요. 라는 며느리의 웃음 섞인 말에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는 말은 조용히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노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나를 의사결정권 없는 무의미한 존재로 여긴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가족들이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 평생 쌓아온 경험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손주의 무심한 한마디입니다. 할아버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노인의 지식이나 의견을 하찮은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는 태도, 이것이 나를 우습게 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오랜만에 멋을 내고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젊은 미용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남자 만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짧게 자르죠. 주변 사람들까지 피식 웃는 그 순간 내 존재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주름이 많다, 허리가 굽었다며 외모나 신체 상태를 웃음거리로 삼는 말과 행동.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나의 존엄성을 짓밟는 네 번째 모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성껏 만든 반찬을 들고 아들네 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문 앞에서 반찬통을 받아들며 말합니다. 아버님, 요즘은 저염식해야 돼서요. 다음부턴 안 해오셔도 돼요. 나의 호의와 배려를 무시하고 부담으로 취급하는 태도, 사랑을 표현할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상실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이런 무시와 배제 속에서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선 먼저 나를 해치는 존재들을 알아봐야만 합니다. 평온했던 나의 말년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남은 인생은 싸움과 상처의 연속이 됩니다. 첫 번째로 경계할 인간은 도움을 청하면서도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땐 눈물까지 보이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당신을 험담하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함 대신 당연함이라는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푼 당신의 시간과 정성은 결국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두 번째는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은 없습니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와 집안의 고민을 캐내고는 온 동네에 퍼뜨려 술안주로 삼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파탄내고 평생 지켜온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의 입을 거치면 단순한 오해조차 끔찍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잘 지내는 척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돌아서면 당신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는 말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 자기 얼굴에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괜히 싸움을 키우는 사람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네 번째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고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런 관계에 마음을 주면 외롭고도 비참한 짝사랑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으면 그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명절 모임이나 경로당,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망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바로 적으로 간주하고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정치 성향 하나로 등을 돌리게 만들고 가족끼리도 식사 자리를 피하게 만듭니다. 만년의 평화는 조용한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세상,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 속에서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노년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5가지 단단한 기둥으로 나라는 이름이 요새를 지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노년의 모든 비극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맡긴 통장, 사위에게 넘긴 집, 믿었던 사람에게 쥐어준 인감도장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분당에 살던 이정분 씨는 퇴직금과 아파트를 모두 큰아들에게 넘겨주었지만 사업 부도 후 남은 것은 반지하 월세방과 연락이 끊긴 자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도장만 안 찍었어도 사랑은 배신할 수 있지만 통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돈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갑이 열려 있어야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아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증여나 신탁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그 어떤 서류에도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도장을 찍지 않는 철칙을 세워야 합니다. 자식의 눈물보다 내 노후의 눈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강심장입니다. 노년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건 남의 인생을 쳐다보며 사는 그 눈입니다. 누구 자식은 외제차를 사줬다더라. 누구는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계동의 안미자 씨는 자식 자랑이 유별난 김여사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지만 우연히 그 자랑이 거짓과 허상이었음을 알게 된 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비교를 멈추는 순간 무너졌던 어깨가 펴지고 오늘의 밥상도 감사하게 보입니다.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따뜻했던 햇살, 맛있었던 김치찌개, 나에게 웃어준 이웃. 이 작은 감사의 조각들이 모여 비교라는 거대한 어둠을 밀어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누구에게도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결단력입니다. 나이든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감정의 하수구로 만들면 당신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합니다. 해운대의 김봉혜 씨는 딸 부부의 무례함과 손녀의 짜증을 견디다 못해 결국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점점 전화는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삶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부당한 감정 투척에 대한 단호한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감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은 알겠다만 그런 식의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되는구나.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기둥은 가족 책임감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도 마지막까지 자식을 책임지려는 그 마음이 노년의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면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대전의 강찬호 씨는 새 아들에게 집까지 담보로 내주었지만 정작 수술할 때 곁을 지켜준 자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복 후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자신을 돌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날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성인이 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해결사가 아니라 따뜻한 조언자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대신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둥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혼자 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틈을 견디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며 결국 자신을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인천의 낙경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난 남성에게 정서적, 경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경험 끝에 그녀는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단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작은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잊고 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거나 서툰 글씨로 자서전을 써보거나 작은 화분을 가꾸며 생명의 신비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몰입의 시간들이 외로움을 충만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은 결국 나라는 이름의 요새를 굳건히 짓고 그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돈으로 된 집 한 채와 내 손에 쥔 통장으로 성벽을 쌓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강심장으로 해자를 파며 감정의 무단 투기를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성문을 지키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 안을 가볍게 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정신력으로 고요한 왕좌에 앉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진정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 요새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를 기다리며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고 자신과 대화하며 온전한 하루를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의존하고 불평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부모의 뒷모습,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배우게 될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의 시작입니다.